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 김정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이냐? 확실한 거냐? 평소 냉정함을 잃지 않던 그가 5초도 채 안 되어 완전히 경악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떨어져도 모를 정도로 당황해하며 똑같은 질문을 연거푸 3번이나 반복했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측근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3년 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김정은이 보인 분노와 실망감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트럼프도 결국 다른 미국 대통령들과 똑같다며 책상을 내리치던 그 모습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정은 최측근에서 3년간 통역관으로 일하며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김철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김정은의 진짜 모습과 트럼프 재집권 소식을 들은 그 충격적인 순간의 진실입니다. 김정은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 그 순간의 경악과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르더군요. 제가 통역관이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있던 2019년 갑작스럽게 당 간부들이 나타나 저를 포함한 몇 명의 학생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동무는 이제부터 당과 수령님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최고 지도자 전담 통역관으로서의 생활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동시에 얼마나 큰 짐이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통역관 선발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까다로웠습니다. 단순히 언어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사상성, 충성심, 가족 배경까지 3대에 걸쳐 철저히 조사받았습니다. 심지어 제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무엇을 했는지, 친척 중에 남조선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까지 샅샅이 파헤쳤죠. 다행히 저희 집안은 3대째 당에 충성해온 핵심 군중 출신이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 교육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김정은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치적 통역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는 기본이고 각국의 정치 상황, 경제 용어, 심지어 김정은이 사용하는 특유의 표현들까지 모두 암기해야 했습니다. 2020년 초 드디어 김정은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모습이 바로 제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첫 업무는 중국 외교관과의 면담이었는데 긴장한 나머지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통역 자료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김정은은 그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위부 담당자가 따로 불러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을 때는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년간의 통역관 생활 동안 저는 북한 최고 권력층의 세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과의 첫 해외 순방,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와의 만남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이라는 체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트럼프 일기 시절의 북미 관계였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정은의 기대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과는 달리 마치 아이처럼 들뜬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것 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 그 분노와 실망감 또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 김정은이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예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군이라고 중얼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북미 관계는 완전히 냉각되었고 김정은도 점점 더 경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몇 주 전 트럼프 재집권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즉시 김정은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김정은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단 5초도 채 안 되어 완전히 경악한 표정을 지었고 이어서 당황스러워하며 이게 정말이냐? 확실한 거냐? 를 연거푸 물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측근들 모두가 긴장한 채로 서 있던 그 순간의 무거운 공기가 지금도 느껴집니다. 김정은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을 보내며 저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김정은과 실제 김정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생각보다 훨씬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웠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아 농담을 던지다가도 오후에는 사소한 일로 주변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특히 외국인들과 만날 때와 북한 내부 사람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외교 석상에서는 나름 점잖고 이성적인 모습을 연출하려 했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측근들에게 반말을 쓰는 것은 기본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들아, 이것도 못하냐? 는 식의 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주변의 권력 구조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당 정치국원들이 최고 지위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의 개인적 신뢰를 받는 몇몇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여정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죠. 오빠인 김정은도 여동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정은이 국제 정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북한 밖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이고 편향되어 있었거든요. 각국 외교관들과의 대화에서도 상당 부분을 측근들이 미리 준비한 대본에 의존했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러시아 외교관과의 면담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김정은은 우리는 바이러스 차단에 성공했다는 공식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화 중간중간 드러났죠. 통역을 하면서도 이런 모순된 상황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외국어 실력에 대한 과장도 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한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대화는 저 같은 통역관을 통해서만 가능했죠. 그런데도 외부에는 마치 본인이 직접 외국 정상들과 유창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을 보며 체제의 허상을 절감했습니다. 김정은의 일상도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국정에만 매달리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오전에는 주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특히 외국 영화 감상을 무척 좋아했는데 할리우드 영화부터 유럽 영화까지 다양하게 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불순 영화들을 최고 지도자가 즐기고 있다는 현실이 참 모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외국 요리를 자주 요청했습니다. 일식, 중식, 서양식 요리까지 가리지 않고 먹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조선의 전통 음식이 최고라고 선전하는 모습을 보며 이중성을 느꼈죠. 심지어 외국 브랜드 옷과 신발을 선호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민족 고유의 것을 사랑하라고 교육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통역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김정은의 말과 실제 의미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였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외국 외교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실제보다 훨씬 좋게 포장해서 말하거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거짓 정보를 전달하라고 지시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더 노골적인 거짓말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양심적으로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2022년 중국 외교관과의 면담에서 탈북민 문제에 대해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통역해야 했을 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제 입으로 탈북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남조선의 조작이라고 번역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정은 주변의 다른 측근들과의 관계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라도 하면 즉시 보고되고 그것이 본인의 승진이나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저 역시 다른 통역관들과는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할 뿐 진솔한 대화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2년차가 되면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과의 대화를 통역하면서 외부 세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는데 북한 내부에서 교육받은 내용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특히 남한에 대한 정보들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이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정말 놀랍다고 말하는 것을 통역하면서도 김정은은 그것은 미국의 지원 덕분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러시아 외교관의 말투와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오히려 김정은의 반응이 디펜시브하다는 인상을 받았죠. 그때부터 과연 우리가 배운 것이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업무상 알게 된 내용들을 절대 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 부모님께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점점 가족들과도 거리감이 생기고 혼자만의 고민이 깊어져 갔죠. 밤잠을 설치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를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3년 차가 되던 2022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김정은이 중국 특사와 만나는 중요한 회담이 있었는데 회담 내용 자체보다는 회담 후에 일어난 일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특사가 떠난 후 김정은이 측근들에게 저 중국 놈들도 결국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믿을 건 오직 핵무기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직후 김정은이 앞으로 대화는 시간 낭비다. 핵 개발에만 집중하자고 지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체제 안에서는 진정한 평화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3년간 통역했던 모든 외교적 대화들이 결국 시간 낭비였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체제의 거짓말을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탈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단순히 개인의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가족들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문제였죠. 저 혼자 탈북하면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 뻔했거든요.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약혼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제 결정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고민하던 중 우연히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선배 통역관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탈북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요즘 일이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죠. 그런데 그 선배가 의외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민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 선배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위층 자녀들 중에서도
해외로 나가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서방으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나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3년 초 드디어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정은이 핵개발 가속화를 지시하면서 이제 대화는 끝났다.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역해야 했는데 그 순간 저는 이 체제 안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가족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미쳤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펄펄 뛰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죠. 철민아,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 무슨 일이냐? 고 물으시면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를 통해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 나도 이 나라에서 미래를 그릴 수 없겠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혼자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잠시 출장을 간다고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부분은 정말 후회됩니다. 탈북 루트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지위 때문에 중국 국경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몇 번의 공식 출장을 통해 국경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에 있는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물론 엄청난 돈이 들었지만 그동안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가족이 가진 재산을 모두 합쳐서 겨우 마련할 수 있었죠. 그 사업가는 당신처럼 고위층 출신은 처음이라 위험하다고 했지만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2023년 6월 드디어 탈북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김정은을 보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측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그 모습이 위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립된 섬에서 혼자 소리치고 있는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죠. 국경을 넘는 과정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국경 수비대의 순찰을 피해 새벽 3시에 물에 들어갔는데 6월이었는데도 강물이 너무 차가워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물을 무서워하셔서 업고 건너야 했는데 중간에 발을 헛디뎠을 때는 정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의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 위험한 순간들을 겪어야 했거든요. 베이징에서 3개월을 숨어 지내면서 한국행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북한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사라진 것이 발각되었는지, 가족들 중 누군가 잡혔는지 불안해하며 지냈죠. 다행히 큰 소동은 없었던 것 같았지만 아마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2023년 10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 땅을 밟으면서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모님도 여동생도 모두 울고 있었죠. 그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적응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서 북한과 한국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거든요. 특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개념들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몇 주 전 트럼프 재집권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즉시 김정은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아마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트럼프 당선 소식을 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처음 당선되었을 때 김정은이 보인 반응,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전후의 기대와 실망, 그리고 2020년 바이든 당선 이후의 체념까지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거든요. 김정은이 트럼프 재집권 소식을 들었을 때의 첫 반응은 분명히 경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한 번 큰 실망을 겪었기 때문이죠.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김정은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트럼프도 결국 다른 미국 대통령들과 똑같다고 말하며 책상을 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김정은에게 트럼프 재집권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바이든 행정부와는 거의 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나름대로 자체적인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핵 개발에만 집중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매진하면서 말이죠. 제가 상상하는 김정은의 첫 반응은 이랬을 것입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 5초 정도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이냐? 확실한 거냐? 를 몇 번이나 되물었을 것입니다. 저는 3년간 그의 곁에서 일하면서 그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이는 특유의 반응 패턴을 잘 알고 있거든요. 경악 이후에는 분명히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트럼프와 다시 대화를 시도해야 할지 아니면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거리를 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김정은 주변의 측근들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미국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는 기조로 정책을 펼쳐왔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특히 김여정 같은 핵심 인물들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을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이 첫 충격을 받은 후 내린 첫 번째 지시가 트럼프의 북한 정책 공약을 다시 분석하라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했을 거예요. 2018년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김정은 내심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완전히 막혀있던 북미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는 희망 말이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트럼프 재집권 이후 김정은의 대응 전략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2018년처럼 성급하게 최고 위급 회담을 추진하기보다는 실무진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교감을 나눈 후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번 크게 실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한국에서 탈북민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 체제가 과연 진정한 개혁과 개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폐쇄적인 길을 고집할 것인지 말이죠. 제가 3년간 가까이서 관찰한 김정은은 분명히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 유지에 대한 강박도 매우 강했죠. 이 두 가지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특히 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은 상당했지만 그것이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이 북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 마이너스 비핵화와 체제 보장, 경제 제재 해제 등 마이너스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클 것 같아요. 김정은은 이번에도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을 테니까요. 오히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새로운 협상에서 이전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했으니까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제재의 이중고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처럼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이런 내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또다시 실패할 경우 내부적으로 권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우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메시지 교환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실무진 회담, 그리고 마지막에 정상회담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김정은은 절대로 핵무기 포기라는 카드는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각종 뉴스와 분석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북한 문제의 해결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김정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거든요. 저는 김정은을 3년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가 진심으로 북한의 발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발전이 체제 안정성과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열렸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과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도 저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새로운 만남이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분단 체제가 쉽게 해결될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작은 변화라도 시작된다면 그것이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화할 때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김정은이 트럼프 재집권 소식을 듣고 보인 그 5초간의 경악과 당황, 그 순간이 북한 변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는 더 이상 그 곁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북한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